먼저 제가 뭐 세계 문제도 이야기하고 경제나 사회 문제도 이야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KFX 같은 방산 문제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군사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치 문제나 이야기를 해라. 팩트에 틀린 게 있다. 뭐 이런 충고도 하십니다. 그 충고 감사한데요. 팩트에서 디테일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제보 받고 또 연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다 맞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주제를 다룰 때는 그 주제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그 큰 흐름에서 제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견이 있는 분 중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검증이 되시는 분은 저하고 여기에서 토론을 이렇게 해서 이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아는 모든 문제, 나라에 도움이 되는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못마땅하신 분은요, 이 TV에 출연하셔가지고 제가 뭐가 틀렸는지를 저하고 건설적인 논쟁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은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다라는 부분을 저한테 입증을 해야 가능합니다. 자, 세계 문제를 제가 많이 다루는 이유는요, 이 세계 문제는 우리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언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좀 전달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국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라는 답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버마 아시죠? 요즘은 미얀마라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당시에 박스컵이라는 박정희 대통령 배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당시에 열었던, 주최했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제대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컵에 이 버마하고 한국이 준결승이나 결승전에서 많이 만났는데요. 때로는 비기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이 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일 때 기억으로는 기억이 나는데요. 버마의 선수들 중에는 유일하게 이름에 몽자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한테 볼 수 없는 무슨 몽 이래가지고 이름이 다들 비슷비슷해서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축구 중계를 보면서도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 버마가요 53년 동안 군부 통치에 있다가 이번에 그야말로 총선다운 총선을 EU나 미국의 여러가지 단체의 감시까지 받으면서 치렀는데요. 지금 비공식 집계로는 상하원 491석 중에 406석을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라고 부릅니다. 이 당에서 석권하는 것 같습니다. 80.5%에 가까운 의석 확보율을 보일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버마는 순탄하게 민주주의로 이행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딱히 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버마는 과거에 우리 유정회처럼 의석의 25%를 군부가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75%를 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그 75% 중에서도 80% 이상을 득표하면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했습니다.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대통령도 의회에서 뽑기 때문에 아웅산 수지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부분도 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했거나 외국 국적의 자녀를 가진 그런 사람은 버마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아웅산 수지를 겨냥을 해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양자경이 주연한 영화에서 아웅산 수지를 다룬 그런 이 자전적인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아웅산 수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웅산 수지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본인이 대통령 위에 최고 지도자로서 앞으로 대통령에 뽑힐 사람이나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결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버마의 미래가 곧바로 장밋빛 시기는 어렵다.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해 갈 수도 있다. 또 아웅산 수지가 군부를 상대로 독재의 한글을 하는 과정에서는 빛난 정치인이었지만은 본인의 실력을 보여야 되는, 절충하고 타협하고 어떤 부분은 개혁하고 청산해야 될 이런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과연 훌륭한 능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가 백인 정권을 뒤집고 다수 흑인 정권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한 정치력을 저는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백인들을 달래면서 그렇게 순탄하게 끌어갔는데, 지금 아웅산 수지도 여러가지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버마는 오랫동안 이 경제적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은둔 자급자족 경제처럼 이렇게 유지되어 왔고, 군부는 중국과 밀착해서 자원을 파는 쪽으로 주로 걸어왔지, 버마의 경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 노선이 무엇인지 아웅산 수지가 잔지운지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도 주변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마는 군대보다도 더 심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경찰이라고 합니다. 53년 동안 독재 정권 하에서 경찰 국가로서 존재해 왔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 경찰 권력을 제대로 장악하고 경찰이 장악하고 있는 행정 권력도 제대로 장악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양 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겠는가? 또 군부, 비대해진 군부를 달래가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역주행하지 않도록 막으면서 할 수 있겠는가? 군부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이 버마에 분산되어진 내분 세력들을 이끌고, 민주화 세력들도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내분이 많았어요. 오는 과정에서 아웅산 수지 또한 독단적인 스타일을 구사해왔다. 이래서 이 사람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존중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만한 것은요, 헌법 개정을 해서 아웅산 수지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위에 올라서 끌어가야지 뒤에서 조정을 하면 원만하게 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군부를 설득해서 협력을 이끌어내서 되고, 그 과정에서 버마를 누적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리해 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버마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삽니다. 또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버마는 잘 아시다시피 최대의 불교 국가입니다.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불교 국가에서 또 이슬람도 을 믿는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인도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버마는 건너가면 방글라데시하고 국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슬람을 믿는 그런 소수민족에 대해서, 또 숲속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과연 아웅산 수지가 지금까지는 좀 배타적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껴안을 수 있겠는가? 자, 이제부터 아웅산 수지는 CM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뭐 즐거운 것은 선거 이길 때 그날이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버마가 제대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얼마 전에 그 안보법안, 특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는 안보법안을 개정할 때는 반대 여론이 좀 우세했는데 아베가 밀어붙여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는 평화헌법도 점차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 해석을 가지고 안보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헌법을 안보법안 정도를 포용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좀 어거지가 있었죠. 그런데 내년쯤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겠느냐. 즉 자위대가 군대가 아닌 자위대가 있어야 되고, 이 외국에 뭐 어떤 전쟁을 금지해 놓은 그런 일본의 평화헌법을 아베는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보 법안 개정이 이제 법적으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여론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NHK가 했는데 그 필요하다, 안보 법안이 필요하다가 40%, 필요 없다가 21%, 모르겠다가 3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과되기 전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는데요. 그러니까 긍정이 30%였고 부정이 64였습니다. 통과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요, 반대가 10몇 프로 우세하다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론이 불리해졌느니 방법론이 잘못되었느니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힘이 빠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에 자신이 있다면요,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 나중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위안부 관련되는 협상 문제도요, 일본의 이런 어떤 여론 변화를 의식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조속히 타결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우디 정부가요, 올해 경상수지가 GDP의 20%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이 수입의 80%가 석유에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가 부채는 지금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올해 이 적자가 GDP의 20%가 났다는 것은 유가가 급격하게 올 초부터 하락을 해서 반토막이 되다 보니까 사우디 정부가 이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해외에서 부채를 끌어다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국가 부채가 1.6%라는 것은 빚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가 해외에서 빚을 끌어다 쓰는 이유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우디는 왜 이렇게 저유가를 용인하느냐, 사우디가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비용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예를 들어 감산을 하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유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세일가스 회사들을 세일 오일 회사들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즉 미국의 세일 오일이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한 200년 쓸 분량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산 원가가 지하를 3, 4km 이상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고래암이라고 부르는 바위를 파쇄해서 거기에서 이 오일을 뽑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과거에 유가가 $100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저 정도면 우리가 생산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세일 오일 업계가 미국에 굉장히 번창하기 시작했죠. 근데 유가가 요즘처럼 45불 뭐 안팎이면 생산 단가가 높은 세일 오일 회사들이 다 망해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사우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토막으로 끌고 내려왔다. 그래서 미국에 많이 망했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은 끄떡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혁신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떨어뜨려서 지금 40불대에서 세일 오일을 추출해서 팔아도 적자가 안 난다라는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우디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와의 물밑에 어떤 긴밀한 협의가 되어 있다. 즉 전 세계에서 미국에 저항하고 있는 러시아, 또 베네수엘라, 이란, 또 뭐 브라질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나라들에서 석유가, 브라질은 뭐 석유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만 유가가, 생산 원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우디가 결국은 생산 단가를 이렇게 저유가를 유지하면서 낮추게 되면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나 이란이 손을 들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 부분이 엄청난 효과를 지금 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가 1년 사이에 40%나 떨어져 버리고, 이 러시아는 주로 수입을 석유나 가스를 팔아서 얻는데 이 부분이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는 개인적으로는 푸틴한테 대부분 기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미치는 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우디의 저유가 도박은 미국과의 어떤 지정학적인 외교 안보 문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세일가스를 견제하는 문제, 두 개 다 미국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이제 엉뚱한 데서 났는데요. 사우디가 후원하고 있는 시리아의 순위파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는 사우디에다가 지상군도 파견하고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투기들로요. 시리아에 이 공항을 쓰고 있죠. 해군까지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IS를 제거한다면서 실제로는 사우디가 지원하는 순위파 반군들을 탄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이란이나 이런 오페크의 반미적인 주요 국가들은 사우디가 무책임하게 산유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생산하면서 이 저유가를 가지고 이런 석유 생산국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는 어떤 행태로든 이 석유의 매장량은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자신들이 좀 빚을 끌어다 쓰고 좀 짓는 신용을 하더라도 경쟁자들을 좀 제거해버리고 또 경쟁업체, 미국의 경쟁업체도 몇 년을 좀 유예시켜버리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미국의 애를 먹이는 한마디로 악의 축 같은 국가들을 좀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우디는 왜 저렇게 미국의 편을 들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사우디의 왕가가 유지되는데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우디도 내부에요. 극단 이슬람주의자들, 빈부격차, 온갖 문제들이 다 있어서 사우디의 왕조가 앞으로 한 15년, 20년 뒤에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도 국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에서 사우디는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하면 자기들의 어떤 존립 기반이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